제 주변에 계신 분이 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해서 3군데 상담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본인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 뉘앙스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서 질문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에 이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꼭 확인해 봐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주지요? 네. 주민등록상 거주지랑 실제 거주지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실제 거주하시는 곳 기준으로 관할, 그러니까 어떤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법원마다 특색이 있고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 면책받으신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면책 받으신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받으신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롭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회생 신청하신 경우에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면책 받으신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텐데 현재 워크아웃을 하고 있다 라고 해도 회생이나 파산은 진행할 수 없나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또 전혀 지장이 없군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파산 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 아무런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오히려 워크아웃 경우에는 3개월 연체 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금지명령을 받고 그 연체 기간을 채운 후에 워크아웃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워크아웃을 승인을 받아서 변제하고 있는데 그 변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기,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계속 갚아야 하는 그런 채권들입니다. 이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 이거는 약간 공통적인 사항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부양가족은 특히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왜냐하면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월 생계비가 결정이 되는데요. 소득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이 어떤 서류상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건지, 또는 실제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인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따로 살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부양해야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꼭 부양가족 수에는 추가가 되지 않더라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서 변제액을 줄일 수도 있고요. 부양가족이냐 아니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지출이냐를 결정할 때는 그 대상 부양가족의 건강 상태와 근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거나 실제로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발생시키고 있다면 그러면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에 다른 형제들이 어떤 상황인지, 경제적 상황이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형제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재산이 있으실 경우가 있잖아요. 재산 또는 소득. 그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경우에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린 자녀가 있다든지 해서, 어린 자녀 있는데 소득 활동하려면 아이들 양육 비용이 따로 또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소득 활동하는 게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인정받으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죠? 실제로 이 돈을 벌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가 부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 수 있는데 왜 전업주부 해? 라고 하면서 생계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입시켜서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무조건 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부채를 일으키다 보면 사실 본인 스스로도 내 부채가 얼마나 되지를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채가 얼마인지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 부채가 있는지도 모르실 수 있고요. 금액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디에 부채가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입니다. 파산에서는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부채가 될 수 있고요. 개인회생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계속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돈 갚을 게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채들을 찾는데도 당연히 저 같은 대리인들이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신용조회도 해볼 수 있고 법원에 사건조회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채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사자들께서 어느 조그마한 단서라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 같은 신청 대리인들이 추적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번에 질문을 드려보면,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다, 한마디로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자금 이런 얘기도 있고, 사채는 포함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칙은 무조건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세금 비면책 채권 맞습니다. 비면책 채권이긴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세금 먼저 우선해서 변제하게 돼 있고요. 개인회생에서도 마찬가지, 세금을 먼저 변제하고 세금이 모두 변제된 후에 다른 일반 채권들을 변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포함시켜야 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파산 절차에서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현재는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이 다 면책받으실 수 있으니까 빠뜨리지 말고 꼭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반드시 추가하셔야 하는데요. 사채인 경우에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추가해서 신청하는 경우 사기로 고소당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 상황에 맞게끔 신청 대리인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상담 받으실 때 물어보지 않더라도 꼭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채가 당연히 우리가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 항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또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산 부분인데, 자산 중에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보험 약관 대출이요. 보험은 어쨌든 내가 월 납입 금액을 불입하든 일정 목돈을 불입했든 내 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 약관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험에 불입한 거는 내 자산이 되고 대출을 받은 거는 뭐 부채가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험 약관 대출은 용어는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선급금, 그러니까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이 보험금을 먼저 준 돈이다 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해약 환급금 자산이 있고 약관대출금만큼 부채가 있는 게 아니고, 보험 해약 환급금에서 약관대출을 뺀 금액만 자산에 기재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주식이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서 뭐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있을 텐데, 손실을 본 분들이 본인의 처음 투자금보다 많이 손실이 됐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을 제 자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게 당연하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상식적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실 보기 전 금액을 자산으로 보고 손실된 만큼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 되었다. 그럼 내 재산은 1,000만 원인데 주식 투자라는 이유로 혹은 가상화폐 투자라는 이유로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투자한 1억 원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손실 본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요. 남아있는 1,000만 원만
신청한 분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산정할 때 또 추가로 챙겨보셔야 되는 게 상속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서 상속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형제분들끼리, 상속인들끼리 상속 분할 협의를 해서 나 안 받을 테니까 다 받아가,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을 통해서 상속 포기한 경우에는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부자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나 안 받을 테니까 너가 다 받아가 하고 상속인들끼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취소하는 거죠. 부인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하기 전에 정당하게 받아올 수 있는 상속분만큼이 신청하신 분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처분한 자산들도 챙겨봐야 하는데요. 이게 정당하게 처분하지 않은 거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의 재산으로 돌려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금, 적금 깨셨거나 보험 해약하셨거나 자동차, 부동산 이런 거 처분하셨거나 퇴직금 받으신 적 있거나 이사하시면서 보증금 반환받으신 적이 있거나 혹은 이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하시면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했는지 챙겨봐야 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 포기와 같이 재산 분할을 포기한 것 자체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협의로 재산을 나눈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든 이혼 재산 분할이든 이런 것들을 다 챙겨봐야 최대한 예상대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개인회생에서는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 개인 파산에서는 내가 내놔야 되는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챙겨봐야 내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 파산해서 내놔야 되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여쭤보면, 월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무조건 질문 받는 항목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면서 소득이 잡히는 부분과 어떤 영업사원분들 있잖아요. 뭐 보험회사를 다닌다든지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소득이라고 잡히는 거 대비 영업 비용이 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분들도 노조에 가입했을 때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조 회비, 노조에 들어가는 상조 회비,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업비나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월 소득을 말씀드릴 때 다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도 어떤 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비용 많이 지출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세금 신고하시는 소득 금액보다 반도 안 되시더라고요. 실제 소득은. 그런 경우에 상담하실 때부터 미리미리 영업비용 지출 항목 및 그 영수증, 지출 증빙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월 소득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하시는 분들 예로 들면 자동차 한 대 파시면 그 수당 받으시는 게 있는데 그 수당 중에 블랙박스도 설치해 드려야 되고 썬팅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블랙박스 설치 비용, 영수증들 이런 거 미리미리 챙기셔야 신청하실 때부터 세금 신고된 소득에서 영업비용들을 공제한 것을 나의 소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노조회비, 상조회비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받으실 거라서 소득에서 공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니까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법원을 잘 설득해야 하니 신청 대리인과 처음부터 잘 상담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제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값을 얻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측하지 못한 안 좋은 결과값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준비를 잘 못하면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근데 안 좋은 결과값이라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현재보다는 나아지실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담 받으실 때 전부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성실하게 대답해주는 신청 대리인이 앞으로 사건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저희 말씀해주신 거 잘 기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에 또 변호사님께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